빗소리가 천둥처럼 쏟아지는 캄캄한 산속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폭발물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 재윤이의 다급한 목소리.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 선을 끊어. 제가 소리쳤지만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제발, 우리, 재윤이만을.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저는 피를 흘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도 오직 손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추석 벌초가 이런 일이 된 걸까요? 72살 시골 할머니와 12살 손자의 평범했던 우리 삶이 어쩌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근교 작은 마을에 사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지요. 평생을 이 땅에서 살며 시집살이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는 손자까지 돌보며 살아온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 내외는 대구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 명절 때나 되어야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에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오던 선산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할머니가 손자에게 벌초하는 법을 가르치려던 그날, 우리 집안이 5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고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거짓말 보태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작년 추석 사흘 전,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볼까요? 추석을 사흘 앞둔 9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온 손자 재윤이가 마당에 들어서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벌써 부엌에선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인 며느리 서연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늘 저녁에나 내려온다고 했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재윤이. 밥은 먹고 왔나? 아침 안 먹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으려고요. 녀석이 신발을 벗으며 킥킥 웃는 모습을 보니 작년보다 키가 한 뼘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니. 세월이란 게 이렇게 야속하게도 빠른가 싶어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재윤이가 옆에 와서 쪼그리고 앉더군요. 가스 불꽃을 바라보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벌초할 때 저도 낫 써볼래요. 낫은 위험해서 어른들만 쓰는 거야. 전 이제 어른이에요. 키도 150cm 넘었다고요. 아빠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낫 썼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이 녀석이 벌써 낫을 쓰겠다고 하다니. 마당에 나가 창고에서 작은 낫을 하나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였지요. 40년은 된 물건이지만 기름칠을 잘해뒀더니 날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자, 이걸 잡을 때는 이렇게 손목에 힘을 빼고 팔꿈치로 당기듯이 베는 거야. 재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하는데 손잡이를 쥔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긴장한 모양이더군요. 할머니, 벌초는 왜 순서대로 해야 해요?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벌초란 게 단순히 풀만 베는 게 아니란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 순서가 우리 집안의 역사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게 예의야. 그때였습니다. 옆집 만식 할배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래 씨, 요즘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는 거 알아요? 무슨 소리요? 드론인지 뭔지. 웽웽거리는 소리가 새벽 2시쯤 되면 들려. 산에 뭔 일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드론이라. 산에 무슨 일이 있기야 하겠나?
만식 할배는 예전에 산림감시원을 했던 분이라 산에 대한 걱정이 유별났습니다. 늘 사는 소리로 안다가 입버릇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재윤이와 함께 벌초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낫에 기름칠하고 장갑 확인하고 김밥 재료도 준비했지요. 그런데 재윤이가 제 손목을 가만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팔찌 뭐예요? 멋있어 보여요. 이거 어렸을 때 내 증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새끼줄로 만든 건데 특별한 매듭법이 있단다. 저도 만들어주세요. 마루에 앉아 삼배실을 꺼내 팔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자, 잘 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왼쪽으로 한 번. 이게 우리 집안 전통 매듭이야. 왼오엔을 기억해. 왼오엔, 왼오엔. 재윤이가 중얼거리며 따라했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였지만 곧잘 따라 하더군요. 할머니, 이 매듭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엔 이 매듭으로 서로 신호를 보냈단다. 전쟁 때 피난 가서도 이 매듭만 보면 우리 가족인 줄 알았지. 길을 잃어도 이 매듭을 나뭇가지에 묶어두면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었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6.25 때 아버지가 이 매듭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재윤이가 완성한 팔찌를 손목에 차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벌초 갈 때 이거 차고 갈래요. 그럼 길 안 잃어버리겠죠? 그래, 그래. 우리 재윤이는 이제 진짜 우리 집 남자네. 저녁을 먹으며 재윤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벌초 잘하는 사람 될게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이 매듭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녀석이 벌써 그런 생각을. 마음이 뭉클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약속이다. 근데 먼저 내일 벌초나 잘하자. 밤이 깊어가는데 만식 할배가 말한 대로 산 쪽에서 희미하게 웽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리였지요. 이상하네. 추석 전에 산에서 무슨 일이. 창문을 닫으며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간히 희미한 불빛이 번쩍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재윤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매듭 팔찌가 달빛에 비쳐 빛났지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손자랑 같이 벌초하러 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혼잣말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그 이상한 소리도 그렇고 요즘 들어 마을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에이, 괜한 걱정이겠지. 벌초하고 나면 다 잊혀질 거야.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날 그 평범해 보였던 벌초가 우리 집안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 창밖으로 보이는 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불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 벌초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있는데 재윤이가 벌써 일어나 마당에서 낫을 들고 휘둘러 보고 있더군요. 어제 가르쳐준 자세를 연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목 힘 빼고 팔꿈치로? 그래, 잘하네. 근데 실제로 풀 벨 땐 더 조심해야 해.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선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 입구에서 재윤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맡아주세요. 벌초할 때 방해되잖아요.
그래, 가져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오늘은 할머니랑 자연 속에서만 있고 싶어요. 기특한 녀석?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풀들이 이상하게 꺾여 있고 나무 껍질에 생소한 흠집들이 나 있었지요. 할머니, 저기 나무에 뭐가 긁힌 것 같아요. 그러네. 멧돼지는 아닌 것 같은데. 증조할아버지 묘소부터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재윤이가 작은 낫으로 조심스럽게 풀을 베는데 생각보다 잘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비석 그림자가 평소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이면 그림자가 서쪽을 향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묘소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재윤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타이어 자국 같은데 여기 차가 올 수 있어요? 차가 여기까지 올 리가. 아니, 이건 자세히 보니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특수 장비의 궤도 자국 같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였지요. 할아버지 묘소에서 벌초를 하던 중 재윤이가 위쪽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 위에도 우리 집 묘가 있어요? 아니, 거긴 아무도 없는 곳이야.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 근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제가 금방 보고 올게요. 재윤아, 안 돼. 그런데 그 녀석 벌써 낫을 던져두고 능선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서둘러 뒤따라 올라갔지만 능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재윤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윤아, 최재윤, 어디 있니? 목청껏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능선 너머는 가파른 내리막이었는데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능선 근처 나무들이 최근에 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기톱이 아닌 다른 도구로 잘린 것 같았고요. 그리고 땅바닥에는 이상한 금속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재윤아,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대답해. 바람 소리만 산을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급히 산을 내려와 마을로 뛰었습니다. 이장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재윤이가 산에서 사라졌어요. 이장 박종태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없어졌다고요? 할아버지 묘소 위 능선에서 반짝이는 걸 본다고 올라갔는데 그 능선이라면 아니, 그럴 리가. 이장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복래 씨,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아니, 그 전에 만식 씨를 불러주세요. 그분이 산을 잘 아니까. 만식 할배가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들은 그는 곧바로 낡은 배낭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능선이면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밤마다 드론 소리가 거기서 났거든. 드론이요? 그래,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뭔가 나르는 소리도 들렸고. 드론. 설마 재윤이가 그것과 관련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식 할배는 바닥을 자세히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풀이 한쪽 방향으로만 쓰러져 있어. 누군가 끌고 간 흔적이야. 끌고 갔다고요? 누가 왜?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낯선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온 듯한 차림이었지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여긴 우리 선산인데요. 3개월 전에 이 일대를 매입했습니다. 무단 침입하시면 고발합니다. 만식 할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산에 사유지는 없어. 40년 동안 산림 감시원 했는데 여긴 마을 공동산이야.
서류 확인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 남자들 뒤편으로 검은색 SUV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지요. 우리 손자가 여기서 사라졌어요. 혹시 보지 못했어요? 모릅니다. 어서 나가세요. 남자들의 태도가 너무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지요. 산을 내려오면서 만식 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놈들 뭔가 있어.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 그리고요? 저기 SUV 타이어. 아까 본 궤도 자국이랑 비슷해.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예상대로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집에 돌아오거든요. 산에서 사라졌다니까요. 24시간을 기다리라고요? 일단 저희가 순찰은 강화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24시간이나 기다리라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재윤이 아직 할머니랑 같이 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일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응. 근데 일이 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 무슨 일 있어요? 재윤이 바꿔주세요. 지금 자고 있어. 벌초하느라 피곤한가 봐.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자 산 입구에 서서 재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윤아, 할머니야, 어디 있니? 그때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환청이었을까요?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 산 깊은 곳에서 드론 소리가 왱왱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무 부딪히는 소리도. 재윤아, 제발 무사해야 해. 할머니가 꼭 찾을게. 손목에 오래된 매듭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재윤이도 같은 팔찌를 차고 있을 텐데 이 매듭이 너를 지켜주길. 제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까 능선에서 본 비석들의 그림자. 그게 평소와 달랐던 이유를. 누군가 비석을 옮긴 게 아니라 산 위쪽에 뭔가 큰 구조물이 생겨서 그림자 방향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올라가 봐야겠다. 그리고 그 풀 베인 자국. 낫으로 벤 게 아니었어. 그럼 대체. 새벽 2시가 되자 만식 할배 말대로 드론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나는 것 같았지요. 저놈들 정말 뭔가 하고 있구나. 내일은 기어코 재윤이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이 안 도와준다면 우리가 직접 찾는 수밖에.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전등 하나와 재윤이가 두고 간 스마트폰, 그리고 낡은 낫 하나를 들고서 말이죠. 어제 그 자국들 다시 봐야 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산 입구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만식 할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복래 씨도 못 주무셨구먼. 나도 잠이 안 와서. 만식 씨, 같이 올라갑시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할배는 낡은 군용 배낭에서 묘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40년은 됐을 법한 나침반과 고도개, 그리고 군용 수통까지. 베트남에서 쓰던 겁니다. 산에선 이런 게 최신 장비보다 나아요. 증조 할아버지 묘소에 도착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만식 씨, 여기 풀 베인 자국 좀 보세요. 이건 낫이 아니네. 각도가 이상해. 위에서 아래로 벤 게 아니라 옆에서 쳐낸 것 같죠?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론의 프로펠러. 그게 풀을 벤 거였어요. 할아버지 묘소로 올라가면서
땅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재윤이 발자국이 분명한 곳을 찾았지요. 운동화 밑창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아니, 갑자기 발자국이 끊겼어요. 복례 씨, 여기 보세요. 발자국이 끊긴 게 아니라 만식 할배가 가리킨 곳을 보니 흙이 넓게 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빗자루나 뭔가로. 능선에 올라서자 어제와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비석 그림자를 다시 확인했지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시간, 그림자는 정확히 서북쪽을 향해야 하는데 15도쯤 틀어져 있네요. 산 위쪽에 큰 구조물이 있다는 뜻이죠? 나침반을 꺼낸 만식 할배가 신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나침반을 여러 위치에서 확인하더니 자기장이 교란되고 있어. 이 근처에 강한 전기 장비가 있다는 증거야.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어디선가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송진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섞인 듯한. 이 냄새, 어디서? 만식 씨, 이쪽으로 가봅시다.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숲 깊은 곳에 이상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진 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톱밥들. 이건 최근에 벌목한 흔적이네. 그것도 아주 많이. 근데 벌목허가 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계속 올라가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임시 천막과 발전기, 그리고 여러 대의 드론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숲을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어제 본 남자들이 나타났지요. 오늘 밤에 다 치워야 해. 그 꼬마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걱정 마. 잘 숨겨뒀으니까. 재윤이 얘기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들을 따라가면 재윤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남자들이 사라진 후 조심스럽게 천막에 다가갔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우리 산 지도네. 근데 이상한 표시들이. 복례 씨, 이거 보세요. 지하갱도 표시 같은데. 지도에는 산 여러 곳에 붉은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점선으로 연결된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특히 크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70년대 산불 때 만든 방공호 자리 아닌가? 맞아요. 거기라면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지.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품에 지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윤이가 혼자서는 그 갱도를 찾을 수 없었을 텐데 누군가 데려간 게 분명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이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경찰이 왔다 갔어요. 일단 수색을 시작한다는데. 이장님, 혹시 최근에 산 매매 관련해서 들은 거 없어요? 이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사실 3개월 전에 외지 회사에서 산을 사겠다고 왔었어요. 하지만 마을 총회에서 거절했죠.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은 사유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요? 최근에 야간 헬기 소음 민원이 들어왔어요. 뭔가 나르는 것 같다고. 헬기라. 그럼 대규모로 뭔가를. 오후가 되자 경찰 수색대가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요. 저기요, 거기가 아니라 이쪽을. 할머니,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집에서 기다리세요. 이럴 수가. 저렇게 해선 못 찾아. 해질 무렵 만식 할배와 다시 만났습니다. 복례 씨, 내가 옛날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회사, 목재 밀수업자들이래요. 밀수요? 희귀 수종을 베어서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데 이 산에 그런 나무가.
그때 번뜩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황금 주목. 우리 산 깊은 곳에 300년 된 황금 주목이 있다고. 뭐라고요? 그거면 한 그루의 수억 원은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산에 왔는지, 왜 재윤이를 데려갔는지. 만식 씨,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요. 그 방공호. 거기 가봐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놈들이. 재윤이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 직감이에요. 밤 9시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전등도 끄고 달빛에만 의존하며 천천히 움직였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길.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뭔가 묶여 있었는데 이건 매듭이, 외노엔 매듭이었습니다. 재윤이가 남긴 신호. 재윤이가 여기 있었어요. 이 방향으로 간 거예요. 매듭을 따라가니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재윤이가 빵 부스러기처럼 흔적을 남긴 거였습니다. 똑똑한 녀석?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걸 기억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듭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있던 곳에서 주변을 살피니 여기 입구가 있었는데 풀로 덮여 있네. 만식 할배가 풀을 걷어내자 콘크리트로 된 낡은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70년대 방공호 입구였지요. 안에서 희미하게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거 휘파람 소리 아닌가요? 정말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국가. 재윤이가 애국가를 불고 있어. 재윤아, 할머니야, 거기 있니?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었거든요. 새로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때 만식 할배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철사 같은 도구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더니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윤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엔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방공호 입구로 들어서자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켜려다가 만식 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불빛은 안 돼요. 저놈들한테 들킬 수 있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벽을 짚으며 걷는데 시멘트가 아닌 나무 판자가 만져졌지요. 최근에 뭔가 개조한 흔적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도. 오늘 밤에 다 옮겨야 해. 새벽 3시에 트럭 온다. 그 꼬마는 어쩔 거야? 며칠 있다가 풀어주면 되지. 어차피 산길도 모르는 애야. 며칠이라고? 이놈들이.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았더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세상에. 안은 거대한 지하 작업장이었습니다. 전기톱, 드론 수십 대, 그리고 잘려진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황금빛이 도는 주목도 있었고요. 복래 씨, 저기 보세요. 만식 할배가 가리킨 곳에는 철창으로 된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재윤이다.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많이 지쳐 보였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격적이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할머니, 혹시 재윤이 할머니세요? 네. 어떻게? 쉿, 따라오세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우리를 다른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김수진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 잠입한 거예요. 잠입이요? 네, 전 환경단체 소속이에요. 이 조직을 6개월째 추적하고 있었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불법 벌목 조직에 잠입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재윤이는 우연히 작업 현장을 목격해서 놈들이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치지 못하게 막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밤에 이 시설을 모두 철수한대요. 재윤이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만식 할배가 물었습니다. 경찰에는 연락했소?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걸 녹화했죠. 수진 씨는 작은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고발하면. 하지만 먼저 재윤이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열쇠를 구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30분만.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 수진아, 어디 있어? 대장이에요. 제가 나가볼게요. 여기 숨어 계세요. 수진 씨가 나간 후 저와 만식 할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재윤아, 조금만 참아라.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침입자다. 누군가 들어왔어. 모두 나가서 찾아.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에요. 놈들이 다 나갔어요. 서둘러 재윤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진 씨가 열쇠로 문을 열자 재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재윤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눈물이 났지요. 할머니, 저 매듭 남겼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알아. 우리 재윤이 정말 잘했어.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 수진 씨가 다른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산 북쪽으로 나가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하지만 당신은 괜찮아요. 전 아직 정체를 안 들켰으니까. 어서 가세요. 만식 할배가 재윤이를 업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빠르게 지나갔지요. 그런데 막혔어요. 출구가 큰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부러 막은 것 같았어요. 이제 어쩌지? 그때 재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놈들이 모르는 길. 뭐라고? 제가 갇혀 있으면서 봤어요. 쥐들이 다니는 구멍이 있는데 사람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윤이가 안내한 곳은 정말 좁은 통로였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기어갈 정도였지요. 할머니, 제가 먼저 갈게요. 용감한 우리 손자가 앞장섰습니다. 캄캄한 통로를 손과 무릎으로 기어갔지요. 흙냄새와 쥐 냄새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앞에서 재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보여요. 출구예요. 정말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습니다. 하나둘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나온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선산 뒤편이네. 할아버지 묘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만식 할배가 말했습니다. 복래 씨, 저기 보세요. 산 아래쪽에서 횃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복래 씨, 재윤아, 거기 있나?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동네 어른들이 모두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장님, 여기요. 가까이 오자 보니 경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따라온 사람 중에는 며느리 서연이도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재윤이를 안았지요. 재윤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엄마, 나 괜찮아.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해서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 수진 씨가 저한테 연락했더군요. 네, 그럼 이장님도 알고. 제가 옛날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이었어요. 은퇴했지만 이런 일은 못 참죠. 그때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이제 놈들은 끝이에요. 증거도 확보했고 재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듭 잘 남긴 거 맞죠? 그럼 우리 재윤이가 최고야. 그 매듭 덕분에 찾았어.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만식 할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괜찮을까? 이장이 전화기를 확인하더니 웃었습니다. 방금 문자 왔네요. 무사히 빠져나왔대요. 놈들은 이미 포위됐고요.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데 비석들의 그림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방식을 무시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에요. 재윤이한테 이런 전통적인 것들 가르치는 거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재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손목에 매듭 팔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이게 아이를 살렸네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그때 재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벌초하는 법 제대로 배울래. 그리고 이 매듭도 더 배우고 싶어.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구나. 사건이 일단락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윤이는 충격이 컸는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지요. 복래 씨, 저예요. 수진입니다. 어제 그 환경단체 활동가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수진 씨를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조직 단순한 목재 밀수단이 아니에요. 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그들이 찾던 건 황금 주목뿐만이 아니었죠. 수진 씨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문서였지요. 이걸 어디서? 방공호 깊은 곳에서 발견했어요. 할머니, 혹시 1973년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73년.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야. 큰 산불이 있었죠.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구하시다가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정부 기밀 문서였습니다. 그 산불, 단순한 산불이 아니었어요. 당시 정부가 이 산 지하에 뭔가를 숨기고 증거를 없애려고. 뭐라고요? 문서를 읽어보니 경악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이 산 지하에 비밀 군사시설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사고가 나자 은폐하기 위해. 아버지가 그걸 아셨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그때 방에서 재윤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야, 재윤아. 어른들 얘기란다. 하지만 재윤이는 이미 테이블 위에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1973년. 할머니, 이거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신 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끔 그 얘기하셨잖아요. 영웅이셨다고.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윤아, 내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셨어. 정부의 잘못을 알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구하셨거든.
그때 만식 할배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복례 씨, 큰일이에요. 어제 잡힌 놈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대요. 뭐라고요? 높은 사람들이 개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식 할배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새벽에 헬기가 또 왔다가 갔어요. 뭔가 가져간 것 같은데.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찾던 게 아직 산에 있다는 거네요. 그게 뭘까?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하신 말씀. 복례야, 우리 산 비석 아래. 절대 파지 마라. 약속해라. 아버지, 왜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까진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석 아래 뭔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뭔가 숨기신 것 같아요. 증거를. 재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갇혀 있을 때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그 나쁜 사람들이 진짜는 묘 아래 있다고. 하지만 파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이장이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복례 씨, 정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산을 봉쇄한대요. 뭐요? 환경조사란 명목인데 뭔가 이상해요. 수진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50년 전 증거를. 이장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도 그때 산림감시원이었어요.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죠. 그 산의 비밀은 묻어더라고. 그런데 이장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복례 씨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다면. 만식 할배가 일어났습니다. 가봅시다. 정부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지만 위험해요. 재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갈래요. 증조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거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 아이구나.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도 회사에 전화하고 따라왔지요. 증조 할아버지 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비석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힌 거였죠. 이게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재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 자물쇠 매듭 모양이에요. 정말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외노엔 매듭 모양으로 생긴 특수 제작품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만 열 수 있게 떨리는 손으로 매듭 순서대로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지요. 안에는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서류를 펼쳐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당시 정부의 생화학 실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를 은폐하려고 사진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이 낡은 테이프 레코더를 꺼냈습니다. 들어봅시다. 테이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73년 9월 28일.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정부가 우리 산에서 한 일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그 순간 헬기가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정부 관할 구역입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수진 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언론사에 보내야 해요. 하지만 재윤이가 더 빨랐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미 조회수 1000 넘었어요. 이 똑똑한 녀석? 정부 관계자들이 올라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그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국가기밀.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죠.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이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네.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 증거가 필요했어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폐하러 온 게 아니라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히려 온 거였어요. 만식 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믿어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일이니 재윤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었네요. 그래.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됐구나.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가족의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이네요. 그 매듭도 벌초도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빗속에서 보스와 싸울 때 옆구리를 맞았는데 그때는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재윤이한테는 알리면 안 돼. 수건으로 입을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어제 못 자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만식 할배가 들어왔습니다. 복래 씨, 큰일이에요. 또 무슨. 수진 씨가 깨어났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폭발물이 아직 남아있다고. 뭐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지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무슨 폭발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스가 플랜 B라고 했어요. 오늘 정오 증조 할아버지 묘소 아래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어. 뛰어나가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할머니, 재윤이가 달려와 절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어제부터 이상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옆구리에 피가 옷에 배어 나왔거든요. 할머니, 서연이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요. 안 돼요. 묘소에 폭발물이. 그때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폭발물 처리반도 오고 있어요. 하지만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제가 가야 해요. 일어서려 했지만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는데 재윤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요. 뭐? 증조 할아버지 묘소 아래. 어제 비 올 때 이상한 선이 보였어요. 빨간색 선. 그게 도화선이야? 재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할머니는 치료받으세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이장이 재윤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지킬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시 50분. 수술대로 실려가면서도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재윤이가 무사하길. 마치 직전 만식 할배가 무전기를 들고 왔습니다. 복래 씨, 들으세요. 재윤이가 찾았어요. 폭발물을. 무전기 너머로 재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그런데 타이머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대피해. 재윤아, 안 돼요. 여기서 터지면 산 전체가. 그때 이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을 끊어야 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있는데 전형적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잠깐, 수진 씨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봤어요. 보스가 설치하는 걸.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을 끊어야 해요. 확실해요? 네, 분명히 봤어요.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파란 선을 끊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시간 같았지요. 그때 끊었어요. 재윤이 목소리였습니다. 타이머가 멈췄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재윤아, 잘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수술이 끝난 후였습니다.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재윤아, 정말 무사한 거니? 네, 저 이제 폭탄 처리 전문가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복래 할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럼 됐어요. 들으셔야 해요. 간에 충격이 심했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그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훈장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님, 국가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이건 50년 전 진실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이번의 테러를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재윤이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최연소 시민영웅상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일대를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씨 가문 숲으로요. 뭐라고요? 더 이상 아무도 이 산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조부님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가 인정받는 거였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우리 가족이 지켜냈어요. 그래, 다 끝났구나. 그때 재윤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매듭 팔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5가닥으로 꼬아 만든 것이었죠. 할머니, 이거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5명을 상징해요. 5명?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요. 이 아이가 가족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했구나. 병실 창밖으로 우리 산이 보였습니다. 폭우에도 폭발 위협에도 꿋꿋이 서 있는 산. 그리고 그 산 어딘가에서 조상들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추석 때 또 벌초하러 가요. 이번엔 제가 앞장설게요. 그래. 우리 재윤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만식 할배가 씩 웃었습니다. 복래 씨, 이제 우리 산에 관광객이 막 올 텐데? 그럼 좋죠.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이장이 덧붙였습니다. 마을에서 기념관도 만든대요. 매듭의 지혜관이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가요? 그 조직, 국제 조직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죠. 재윤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 이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대로 이어온 지혜와 용기로 1년 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작년 그 일 이후로 우리 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씨 가문 숲 표지판이 입구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러 왔지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재윤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녀석은 키가 부쩍 자라 제 어깨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가자꾸나. 손에는 새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윤이가 용돈을 모아 선물한 것이었죠. 손잡이에는 외노엔 매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에서 매듭 공방을 시작했고 만식 할배는 산림 해설사가 되었습니다. 이장은 이제 정식으로 문화재 관리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명 더. 할머니. 수진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마을 생태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오신대요. 손님? 산길을 오르는데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길,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안내판.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 저기 보세요. 재윤이가 가리킨 곳에는 새로 자란 어린 황금 주목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재윤이가 함께 심은 것들이었죠. 증조할아버지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노신사가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김복래 씨죠? 전 육군 대장 박준호입니다. 대장님이 50년 전 당시 소위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당신 아버님이 저희 부대원들을 구해주셨죠. 노신사는 묘비 앞에 경례를 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님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작전 기록입니다.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김 선생님이 진짜 영웅이었다는 증거죠. 재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23명입니다. 실험 사고로 죽을 뻔한 23명을 구하셨죠. 그리고 마을 전체를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재윤이가 능숙하게 낫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작년엔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앞장서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뭔가 있어요. 할아버지 묘소 옆에서 재윤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돌틈에 끼워진 작은 금속통이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죠. 이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복례에게 내가 이걸 발견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우리 집안이 지켜온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였단다. 매듭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연결이고 벌초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기억이며 우리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 모든 걸 다음 세대에 전해주렴.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추신, 재윤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넌 이미 훌륭한 지킴이가 되었을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아셨네요. 그래, 다 아셨구나.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벌초길의 비밀이라고. 뭐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만식 할배가 웃었습니다. 이제 전국이 다 알겠네. 우리 산 이야기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묘소 정리를 마치고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준비한 막걸리를 따르며 조상들께 인사를 올렸죠. 재윤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저, 나중에 커서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처럼, 증조할아버지처럼. 재윤아.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가르칠 거예요. 매듭 묶는 법, 벌초하는 법, 그리고 용기 있게 사는 법. 13살 소년의 다짐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 대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후손이 있으니 김 선생님도 편안하시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산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을 받은 비석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할머니, 내년에도 오죠? 그럼 매년 와야지. 그 다음에도요? 할머니가 있는 한 계속. 할머니가 안 계시면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윤이 손목에 매듭 팔찌를 만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오는 거야. 내 아이들과 함께. 네, 약속할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김복래 할머니와 최재윤 학생, 우리 마을의 영웅. 이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날을 매듭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전통을 기억하는 날로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손목에 매듭 팔찌를 차고 있었죠. 재윤이 형, 우리도 매듭 가르쳐줘. 할머니, 저도 벌초 배울래요.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재윤이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너는? 저도요. 작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창밖을 보니 우리 산이 어둠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는데 마치 아버지가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별 보세요. 유난히 밝네요. 증조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신가 보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재윤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재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에 풀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추억의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우리 재윤이가, 우리 가족이 계속 이어갈 거예요. 매듭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매듭처럼. 10년 후, 대학생이 된 재윤이가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산을 찾았습니다. This is our family mountain.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the knot. 재윤이가 영어로 우리 이야기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벌초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친구들도 매듭 배우고 싶대요. 그래, 가르쳐 주렴.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외노엔 매듭을 배우는 모습.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야기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재윤이 손목엔 여전히 그 매듭 팔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듯이.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늙은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들 비슷비슷한 사연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과 있었던 특별한 추억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배운 소중한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 같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